지난 한 주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도원입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지난 여름 힘드셨죠? 너무 덥거나 아니면 비가 오거나 했었습니다. 이제 날이 좀 선선해져서 산에 한번 가볼까 했더니 내 무릎이 이전과 좀 다릅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주사 치료,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아니면 수술까지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 그리고 새로 나온 치료법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설명을 들어보죠. 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만영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큰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김만영입니다. 네,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새로운 치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때가 돼야 저희들이 한번 그 기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쓰는 무릎이지만 실제로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선생님,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우리가 관절이라고 얘기를 하면 뼈랑 뼈가 만나서 움직여지는 부분을 말하는데 무릎 관절은 그중에서도 우리 허벅지뼈랑 다리뼈가 만나서 움직여지는 부분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일단 헷갈려하는 게 연골과 연골판인데요. 네. 이 뼈를 덮고 있는 부분이 연골이고 이 연골과 연골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연골판입니다. 지금 그 파란색으로 보이는 그게 연골판인 거고 맞습니다. 뼈의 끝부분에 하얗게 지금 보이는 게 연골인 거고요.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무릎은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뒤로 흔들려지는 것을 막아주는 전후방 십자인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좌우로 흔들려지는 것을 막는 내측, 외측 측부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퇴사두건이 내려오고 아래쪽에 슬개건이 부착되게 됩니다. 선생님 그거 들고 계신 김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축구 선수들 무릎 많이 다친다고 할 때 네, 맞습니다. 십자인대 무슨 손상 어쩌고 저쩌고 네. 하는 얘기가 지금 안에 있는 그 안쪽에 있는 그 인대인 건 거죠, 선생님? 맞습니다. 네. 축구 선수들은 갑자기 뛰다가 멈추거나 아니면 방향을 빠르게 전향하는 운동들을 하는데 그런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오늘 우리가 얘기할 게 퇴행성 무릎 관절염입니다. 네. 요 부위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 염증이 생기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은 전반적으로 요런 연골, 연골판, 십자인대 모든 것들이 많이 쓰다 보면은 닳고 해지게 됩니다. 그런 닳고 해지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연골이 벗겨지고 벗겨진 연골로 인해서 염증이 생겨서 통증과 기능 장애가 오는 것을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말합니다. 어디 한 군데만 다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해지고 닳아지는 거. 맞습니다. 그게 퇴행성 관절염이 되는 네,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진이 또 있습니다. 네.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안쪽을 한번 들여다본 건데 네, 그 네, 사진을 맞습니다. 보면서 한번 저희들이 퇴행성 관절염을 볼까요? 네, 사진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연골과 연골판은 하얗고 매끈한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이시는 게 십자인대인데 십자인대도 이렇게 매끈하게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닳고 해지다 보면 아래쪽에 보니까 약간 너덜너덜한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옷이 쓸려서 해지는 것처럼 저렇게 너덜너덜해지고 찢어지게 됩니다. 그 궁극적으로는 저런 상태로 있다 보면 이 매끈한 연골도 벗겨져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울퉁불퉁하고 결손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저기 하얀 게 정상 연골이고요. 그 사이사이에 살색으로 보이는 게 연골이 벗겨져서 뼈가 노출된 부분을 말합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정말 주변 구조물들이 다 많이 너덜너덜해지고 다치게 되면 뭐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거나 해야 되는 상황까지 또 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안쪽 그림을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실제 조금 이해가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변에 보면 제 생각인지 제 착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유독 어머님들이 퇴행성 관절염을 많이 앓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 느낌입니까?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성별이고요. 최근에 승일관절 학회지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라도 한국인 65세 이상 인구에서 38%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는데 여자분들에서는 54%,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 이상이 퇴행성 관절염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도 밝혀졌나요, 혹시? 아직 그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예. 성별이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 인자라고는 밝혀졌습니다. 그러네요. 실제로도 여성분들이 환자가 많고 어쩌면 남성분들은 그냥 무시하고 참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도 주변에 보면 젊은 분인데도 무릎을 이렇게 잡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분들도 퇴행성 관절염인 거예요? 이제 젊으신 분들한테서 오는 관절염을 저희가 따로 퇴행성이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젊으신 분들은 요즘 이제 스포츠 활동이나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쳐서 생기는 외상성 관절염, 예. 아니면 선천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예. 아니면 연골이 뼈와 함께 떨어지는 골연골 이단증, 예. 아니면 골괴사 같은 다른 종류의 관절염이 있습니다. 아, 오래 써서 해지는 게 아니라 네. 다쳐서 그럴 수 있네요. 주변에 그 무릎 관절염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2단계래, 나는 3단계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무릎 관절염이 단계가 있나 봐요. 우리가 이제 소통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무릎의 단계를 나누는 방법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엑스레이를 가지고 분류하는 단계를 아마 말씀하시는 거일 겁니다. 네. 우리가 1, 2, 3, 4단계로 보통 나누게 되고요. 예. 1단계는 우리 어르신들이 뭐 보고도 흔히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게 1단계고요. 좁아진 후에 돌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게 2단계. 네. 완전히 뼈가 붙어서 맞닿는 부분이 하얗게 색깔 변화까지 오는 경우가 3단계. 예. 거기서 더 진행돼서 다리의 정렬까지 변형이 온 경우가 4단계입니다. 뭔가 조금씩 계속 단계가 진행될수록 좁아진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네, 같고. 좁아지고 휘어지고. 휘어지고. 네. 그러면 그 안에 있어야 할 당연한 구조물도 뭔가 헤어진 상태가 될 것이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 엑스레이를 거죠. 가지고는.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엑스레이로는 정상으로 나왔는데 네.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경우도 나온다면서요. 맞습니다. 저희가 엑스레이만으로는 무릎 안의 모든 구조물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무릎 실제로 연골판은 엑스레이에 보이진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엑스레이에서 변화되는 것을 가지고 추측을 하는 거고요. 네. 실제로 정확하게 알려면 네. MRI 같은 예. 최신 예. 최신 진단 장비를 가지고 예. 진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환자분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분도 지금 61세 여성분들이신데 무릎에 물이 자꾸 차서 맞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오셨다고 합니다. 네. 엑스레이를 보니까 제 눈에는 정상처럼 보입니다. 네. 근데 아니라면서요. 엑스레이로는 정상이 맞습니다. 예. 이분이 꾸준히 무릎에 물이 차서 동네 의원에서 치료를 오랜 기간 받았는데 네.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MRI를 찍은 분입니다. 네. 근데 막상 MRI를 찍었더니 엑스레이에서는 정상으로 보였는데 안쪽으로 연골 결손이 있고 예. 실제로 뼈에도 이렇게 하얗게 신호가 바뀌는 그러네요. 비정상 소견을 확인했습니다. 예, MRI를 찍어야 확인할 수 있는 소견이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한 분 더 계십니다. 네. 58세 남자분이신데 이분도 무릎이 계속 아파서 병원에 오셨는데 오래 걸으면 통증이 생긴다. 그렇죠. 약을 먹어도 통증이 계속된다. 심각한데 엑스레이를 한번 보시면 제 눈에도 괜찮은 엑스레이입니다. 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보통은 본인이 오래 걸어서 아프다 생각을 하시는데 네. 오래 걷는 거를 줄이고 네. 치료를 했음에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아서 MRI를 찍은 거고요. 네. 이분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연골이 다 벗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네요. MRI를 찍어봤더니 이상이 좀 나왔다고 하는데 저도 MRI를 잘 못 봐서 네. 지금 동그랗게 저렇게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은 어떤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이제 구조를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가 이제 연골과 연골 사이에 반월상 연골판이 있고 그다음에 연골이 벗겨졌다고 했는데 원래 구조물이 있어야 되는 자리가 다 벗겨져서 없다 보니까 네. 그 구조물 자리에 관절액이 찬 겁니다. 그래서 MRI에서는 관절액이 차서 하얗게 보이는 저 그런 하얀 소견입니다. 저게 물이 찬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 어머님들 보면 정형외과에 와서 이렇게 무릎이 퉁퉁 부어 있고 주사로 이렇게 물 뺀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케이스인 거예요. 맞습니다. 관절염이 있다 보면은 관절을 싸고 있는 막에서 네. 자꾸 물을 뿜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물을 빼줘야 이제 무릎 좀 움직일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치료로서 꼭 빼줘야 되는 건 아닌데 이게 부어 있다 보니까 관절 움직임이 불편하시죠. 네. 그래서 그걸 뽑아 드리면 아무래도 움직임이 조금 편안해지긴 합니다. 예. 그러면 아까 그 어머님께서는 물이 차서
무릎이 붓는다, 관절이 네. 붓는다라는 말씀하시고 또 어떤 아버님께서는 이제 오래 걸으면 아프고 쉬어도 계속 아프다 네.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죠. 통증, 네. 붓는 거 나왔습니다, 선생님. 네. 이게 대표적인 증상입니까? 보통 통증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예. 이렇게 물 차고 붓는 거, 그다음에 소리남, 그리고 뻑뻑해지고 예. 궁극적으로는 기능 장애까지 오게 됩니다. 소리도 나요. 그렇습니다. 떨그덕 이런 소리가 네. 나나요? 네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또 네. 나 걸을 때 소리 나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 이거 그러면 병원에 가 봐야 하는 증상이에요? 소리 아. 나는 거? 아, 네, 이제 소리가 난다고 모두가 다 퇴행성 관절염은 아니고요. 예. 젊으신 분들한테서도 이유 없이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네. 이거를 이제 탄발음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런 병변과 연관된 경우에 한해서 예.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어머님께서는 무릎에 물이 찬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어떤 아버님께서는 걸으면 계속 아프다, 쉬어도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통증, 물 차는 거 이런 거랑 별개로 또 단계별로 계속 네.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증상이 달라지나요? 일단은 증상 자체는 예. 동일한데 예. 증상의 빈도나 정도가 심해집니다. 예. 그래갖고 뭐 평소에는 특정 활동이나 동작을 할 때만 아프던 게 네. 하루 종일 아프기도 하고요. 물이 더 자주 차기도 하고 예. 소리가 커지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다 보면 예.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네. 어쨌든 간에 단계가 심해질수록 증상도 같이 심해지는 건 맞네요. 그게 일반적이고요. 예. 근데 이제 드물게 어르신분들 중에는 무릎이 다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대다수는 진행이 되지만 네. 통증과 기능 장애는 주관적인 경향도 조금 있어서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잘 참으시는 분들은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통증에 대한 이 내성이 다른 거죠. 그렇겠네요. 개개인이. 예. 뭐 수술까지 받으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약만 먹고 있다는 분들도 계시고 물 찰 때 물만 뺀다는 분들도 네. 계십니다. 어떤 치료들 보통 많이 하세요? 보통 뭐 크게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수술적 치료가 있고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 예. 일단은 생활 패턴을 교정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생활 패턴을 바꾸고 네. 무릎 주변에 근력 운동을 하고 네. 그럼에도 효과가 없으면 이제 네. 우리가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예. 그다음에 주사 치료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고요. 예. 궁극적으로 저런 병변이 있어서 통증이 오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간단하게 뭐 약을 드시거나 주사를 맞으시거나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수술 받아보신 분들도 계셔서 네. 수술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수술도 이제 단계에 따라서 가장 간단한 관절경 수술이 있고요. 네. 조금 더 진행된 경우에는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키는 연골 재생술, 네. 그다음에 다리 변형을 교정하는 절골술, 네. 그다음에 완전히 망가진 경우에는 손상된 연골을 대체하는 예. 인공관절 치환술이 있습니다. 예. 주변에 인공관절 치환 수술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 네. 오늘 제가 선생님께 좀 특별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생활 전반에 사실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네. 들어와 있는데 네. AI도 많고 근데 선생님 수술방에도 로봇이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로봇이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도와준다고요. 네. 예. 실제로 최근 한 10년 사이에 로봇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하면 뭐 로봇이 다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전반적인 수술의 과정은 이전의 수술처럼 집도의가 진행을 하게 되고요. 예. 이 로봇은 우리가 뼈를 잘라서 인공관절을 씌우게 되는데 네. 그 뼈를 자르는 과정에서 뼈를 잘라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림에도 나오고 있는데 환자분의 다리만 지금 일단 보이고 있고 네. 뭔가 로봇 팔 같은 게 이렇게 나와서 낑치키 그래가지고 막 뼈도 지가 이렇게 갈고 새로 이렇게 뭐 이거 인공 보정물도 지가 이렇게 확 끼워 넣고 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네, 맞습니다. 뼈를 깎는 걸 한다는 얘기인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뼈를 깎는 것만 하는데 로봇 수술이라고 할 수 있나? 이게 그렇게 뼈 깎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인공관절에서는요. 예. 인공관절의 수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뼈를 자르는 각도, 정확도에 따라서 그런 네. 수명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예. 변형을 교정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칼질을 할 때 맨손으로 하는 거랑 네. 자를 대고 이렇게 자르는 것처럼 기계가 예. 정확하게 잘라주면 예. 좀 더 좋은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뭐 로봇 없이도 사실은 수술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네. 로봇의 힘을 빌리면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가 이제 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선생님. 지금 엑스레이 사진에 한 분 나와 계신데 이분은 그냥 저희가 엑스레이를 봐도 다리가 이렇게 O자 변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관절염 오래 앓으신 분들이 뼈가 저렇게 변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돼서 인공관절을 해야 될 정도가 되면 이 아시아 동양인들은 보통 이렇게 O자로 변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숙련된 정형외과 전문의는 실제로는 로봇의 도움이 없이도 네. 뭐 수술을 잘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만 예.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양쪽 다리의 변형 정도가 조금 다른 분입니다. 왼쪽이 조금 더 휜 것 같은 느낌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정확하게 양쪽이 똑같이 만들어 드려야 네. 수술 후에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경우는 로봇으로 하게 되면 네. 양쪽이 똑같이 예.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훨씬 수술 결과가 좋게 됩니다. 실제로 엑스레이 사진을 비교를 해봐도 이전에 휘어 있던 다리가 딱 바르게 지금 네. 정렬이 잘 돼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기계가 로봇이 정확하게 깎아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깎아서 양쪽을 똑같이 대칭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요. 네. 예. 또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굉장히 심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요거는 아까 그 엑스레이 단계로 보면 한 4단계쯤 네,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느낌이 듭니다. 네. 이분도 로봇을 쓰신 거예요. 요분도 로봇을 써서 수술을 했는데 4단계가 돼서 무릎의 변형이 심하게 오신 분입니다. 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 뼈를 자르는 절골을 정확하게 해야 변형 교정이 좋고 네. 인공관절을 오래 쓸 수 있어서 로봇을 이용해서 네. 정확하게 교정한 경우입니다. 예. 아무래도 단계가 심하면 심할수록 사람 손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기계의 손을 로봇의 힘을 빌리면 네. 수술이 좀 더 깔끔하게 될 수 있다라는 오차를 말씀. 줄이는 거죠. 오차를 줄인다. 네. 그러면 선생님 이거 한번 여쭤보죠. 선생님도 그냥 인공관절 치환 수술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제 어떤 경우에는 또 로봇을 쓰신단 말입니다. 네. 어떤 경우에 로봇을 쓰십니까?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지금 숙련된 의사들은 실제로 뭐 어려운 경우, 변형이 심한 경우 재수술 모두 수술을 잘 합니다. 네. 그런데 통계적으로 논문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도 한 5에서 20%까지는 네. 100% 만족을 못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불만족스러움을 해결하고 예. 조금 더 수술을 잘하고 결과를 좋게 하려고 로봇이 나온 거고요. 네. 그런 의미로 보면 실제로 뭐 누구는 그냥 하고 누구는 로봇을 할 게 아니라 네. 최신의 기술이기 때문에 네.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경우 예. 특별히 못할 이유가 아니라면 저는 로봇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에 로봇을 쓰게 된 이유가 뭔가 조금씩 불만들이 환자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네. 그럼 그 불만들은 선생님 주로 어떤 불만들이었나요? 일단은 보통 수술을 하고 나면 많은 환자분들은 완전 예전에 깨끗하고 통증이 없는 정도를 원하시고 예. 그다음에 운동이나 활동도 예전처럼 다 하길 원하시는데 네. 실제 현실은 100% 그렇게 만들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인이 뭔지는 뭐 몇 가지 뭐 큰 원인들은 있겠지만 네. 세부적인 것까지는 명확하지가 않고 예. 근데 그런 오차마저 우리가 한번 줄인다면 네. 그런 불만족이 더 줄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예.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네. 장점. 그리고 또 다른 장점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로봇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수술 과정에서 실제로 출혈도 조금 줄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다리 정렬을 정확하게 맞춤으로써 네. 인공관절의 수명도 조금 더 늘지 않을까 그것도 기대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연부 조직이라 해서 우리가 네. 꼭 뼈만 자르는 게 아니라 인공관절에서 뼈를 잘라놓고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도 로봇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들은 얘기로는 선생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무릎 쪽으로 지나가는 신경이랑 뭐 근육이랑 혈관 같은 것도 있는데 네. 로봇은 그쪽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예. 확률의 문제긴 한데 예. 우리가 수술 전에 환자분의 CT를 찍어서 무릎의 모양을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놓고 사전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로봇은 딱 그만큼만
절골을 하기 때문에 네. 사람이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네. 그런 손상을 줄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계라서 로봇이라서 좋은 점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그럼 선생님 반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로봇이라서 위험한 것도 있습니까? 글쎄요, 뭐 지금 제가 써본 바로는 네. 뭐 특별히 로봇이라서 위험하거나 한 것보다는 네. 아무래도 로봇으로 수술을 하려다 보면 네. 수술 시간도 조금 더 들고요. 예. 그다음에 로봇을 씀으로써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그 부속품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걸로 인한 비용이 조금 증가되는 예.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용 얘기 선생님 살짝 한번 네. 여쭤볼까요? 어차피 인공관절 치환하는 것 자체는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런데 로봇을 씀으로 인해서 조금 더 추가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보통 로봇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더라도 실제로 기존의 인공관절 수술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은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뼈를 로봇이 잘라주는 건데 네. 환자 몸에 닿는 그 뼈를 자르는 톱, 이거는 저희가 일회용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물어보실 것 같아서 로봇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면 나중에 재활치료 이런 거 받으시잖아요. 왜? 네. 다리 이렇게 굽히고 하는 네. 재활치료. 네. 그것도 받으셔야 하는 거죠, 똑같이. 맞습니다. 똑같이 예. 받으셔야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게 뭐 인공관절 하면은 무릎을 강제로 꺾어서 굉장히 아프더라. 네. 오히려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것은 뭐 로봇으로 하나 그냥 하나 마찬가지고 예. 최근에는 좋은 진통제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남용도 많지만 네. 지금 인공관절 같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하게 잘 쓴다면 많은 통증 없이 요즘은 재활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재활치료 무릎 꺾을 때 엄청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한번 쓱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치료법이 또 하나가 더 나왔는데 줄기세포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줄기세포를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도 쓴다고 합니다, 선생님. 네, 맞습니다. 뭐 이게 줄기세포 치료라고 하면 네. 굉장히 최신 기술 같지만 실제로는 10년 이상 된 치료법입니다. 물론 인공관절이랑 줄기세포 이식술을 하는 경우는 다른데 네. 줄기세포는 일단 망가진 본인의 무릎을 연골을 재생시켜서 한 번 더 쓰려는 수술이고요. 예. 인공관절은 그 망가진 범위가 강범위하고 변형이 심해서 예. 본인 무릎을 살릴 수 없을 때 예. 시행하는 시술입니다. 예. 본인은 그러면 선생님, 네. 이 지금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고 네. 이게 선생님이 일부러 구멍을 내신 것 같아요. 네, 여기다가 뭘 하시는 거예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 하얗고 매끈한 게 정상 연골인데 예. 가운데 저 살색으로 연골이 다 벗겨져 있습니다. 예. 근데 원래 무릎의 연골은 한 번 손상을 받으면 네. 재생이 잘 안 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예, 재생이 되더라도 원래 연골처럼 좋은 연골로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법 시도들이 있었는데 예. 좋은 결과를 많이 얻지 못해서 요 줄기세포 이식술이 최근에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예.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연골 결손 부위에 그 연골 결손 부위를 깨끗하게 이렇게 긁어내고 저렇게 구멍을 뚫어서 우리가 줄기세포가 잘 붙을 수 있게 예. 만들어주는 거고요. 마지막 사진처럼 그 위에 줄기세포를 이렇게 덮어주면 예. 우리가 1년 정도 지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다시 연골이 재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와, 마치 처음부터 아무 문제가 없었던 네. 것처럼 되게 신기한데요. 이거 그러면 좀 거칠게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선생님? 모발 이식하는 것처럼 네. 예, 다른 쪽에 있는 모발을 건강한 모발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 심어서 잘 자라라 이렇게 해서 연골이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비슷한데 네. 모발을 다른 곳에 거를 가져다가 심었다기보다 네. 씨앗을 심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줄기세포네요. 네. 예. 그러니까 다른 곳에 연골을 떼다가 예. 붙이는 시도도 있었는데 네. 그게 아마 모발 이식이랑 비슷할 것 같고 예. 요거는 씨를 심어서 그게 자라서 연골이 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씨는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제 몸에 있는 다른 네.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인에게서도 뭐 골수나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뽑을 수 있는데 예. 그 양이 항상 달라지고 그 줄기세포의 질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줄기세포는 아기가 태어날 때 네. 엄마랑 연결돼 있는 그
탯줄이라 그러는데 제대혈. 네, 탯줄에서 뽑은 제대혈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쓰고 예. 있습니다. 뭐 제 거를 뽑아서 쓰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미 제품화돼서 나오는 게 있네요. 네, 이건 약으로 그렇게 만들어져서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 왜 모발 이식도 선생님 네. 이거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되게 잘 자라고 어떤 분들은 뭐 옮겨 심어봤자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는 분들도 네, 계시고 이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경우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예. 이 연골 손상을 받은 부위에 분명히 영향을 받기는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연골이 벗겨진 부분이 크다 보면 결과가 좋지 않고 나이가 또 영향을 주는데 예. 가능하면 어릴수록 예. 어린 분에게서 손상 받은 경우에 연골 재생의 결과가 더 좋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요 시술을 받으신 분, 줄기세포 네. 시술을 받으신 분들은 제가 또 봤습니다. 2개월 동안 목발을 하고 계시는 걸 봤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 인공관절 치환 하신 분들은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걸으라고 그렇게 막 잔소리를 네. 하시는데 이분들은 왜 목발을 2달이나 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사진을 보여드린 것처럼요. 네. 우리가 벗겨진 연골에다가 예. 이렇게 줄기세포를 심어준 건데 실제로 그 줄기세포가 연골로 바뀔 때까지 네. 저희가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아하. 근데 그거를 이제 딛어버리면 예. 그 줄기세포가 연골로 변하기 전에 예. 다 죽어버리는 거죠. 음. 그래서 한 2에서 3개월 가량은 우리가 목발이나 예. 보행기를 쓰게 됩니다. 어떤 분에게 다 한다고 해서 다 잘 자라나는 것도 아니고 네. 목발을 2달 정도 짚어야 하는 그런 불편함도 네. 있고 그런 방법이 있는데 또 아까 말씀해 주신 인공관절 치환술을 로봇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네. 오늘 일단 큰 치료법 새로 나온 거 2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환자분한테는 요거를 네. 추천하시고 어떤 분한테는 요거를 추천하시고 그런 기준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관절염의 상태나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수술법을 정하게 되는데요. 네. 줄기세포 이식술 같은 경우는 병변이 조금 국한돼 있고 네. 다리의 변형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네. 한해서 권하게 됩니다. 예. 다른 경우에는 이제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다 권하진 않고요. 예. 반대로 그 변형이 동반돼 있을 때 우리가 그 변형을 교정하는 절골술을 하면서 네. 줄기세포 이식술을 같이 하는 그런 네.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이 무릎 전체로 번져 있거나 변형이 심한 경우는 오히려 인공관절 치환술, 특히 로봇 수술이 좋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으로 더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공관절로 치환하기 전에 어떻게든 내 무릎 관절 조금 더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아마 줄기세포 조금 욕심이 나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줄기세포는 얼마나 더 들까요? 이제 그게 또 줄기세포 수술의 예. 하나의 단점이기도 한데 네. 실제로 자기 무릎을 다시 한번 살려서 쓴다는 장점은 있지만 비용이 인공관절에 비해 한 대략 3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요. 선생님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여러 가지 좋은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무릎을 건강하게 오래 쓸 수 있으면 좋은 일이니까 네. 평소 우리가 생활하는 것 중에 이런 자세는 하지 마세요. 이런 자세는 무릎 건강에 안 좋아요. 그런 조심해야 하는 것들 있을까요? 네, 실제로 무릎은 많이 굽어지고 예. 특히 굽어진 상태로 힘을 받는 경우에 잘 망가집니다. 네. 그래서 쪼그려 앉기, 계단 다니기, 양반다리 이는 예. 무릎에 좋지 않고요. 예. 힘든 등산이나 무리한 하체 운동도 네. 무릎에 좋지 않습니다. 쪼그려 앉는 거 나쁘다. 네. 예. 계단도 뭐 무릎 괜찮으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맞습니다. 예,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계단을 너무 타시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네. 양반다리 하지 마시라. 안 좋고, 그렇죠. 네. 주로 의자에 앉으시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바닥에 앉지 말고 침대 생활이 좋습니다. 침대 생활. 네. 예, 의자 생활, 침대 생활. 네. 바닥에는 가급적이면 앉지 마시고 네. 힘든 등산도 하지 마시라. 네. 그렇죠. 힘든이라고 한 게 이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가벼운 등산. 예. 너무 하지 말라는 걸 지금 많아진 것 같아서 네. 그럼 선생님 이런 거는 해도 좋아요 하는 것도 그럼 얘기해 주세요. 네네. 예. 실제로 이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뭐 평지 걷기, 그다음에 수영, 그다음에 실내 자전거, 네. 가볍게 뛰기는 무릎에 도움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집에서 꼭 운동을 하셔야 되면은 네. 이렇게 무릎 밑에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 이렇게 베개를 받쳐놓고 다리를 쭉 펴서 허벅지에 힘을 주는 그런 대퇴근 운동도 네. 굉장히 무릎에 도움이 됩니다. 저 운동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나요? 허벅지 앞쪽이 우리 무릎을 펴는 역할을 하는데 예.
그 근육이 강화가 되면 네. 실제로 무릎이 받는 부하를 예. 근육이 좀 받쳐줘서 네. 무릎이 덜 망가지게, 덜 쓰게 도움을 줍니다. 아, 허벅지 앞쪽 근육을 잘 키워두시면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네요. TV 보시면서도 저 운동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오셔서 수려한 외모로 저희들에게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새로 나온 수술법, 치료법도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무릎이 좀 시원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만영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섭섭하죠. 수명은 계속 늘어나는데 무릎 관절의 수명은 같이 늘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껴서 오래오래 잘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또 좋은 치료법이나 새로운 수술법이 나오면 그때그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